안녕하세요. 류은희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의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 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도원 결의로 의형제를 맺은 이 세 장수들 중에서도 유독 관우가 의리와 충절을 표상하는 인물로 꼽히는 것은 그가 초지일관, 충의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반반지은도 필보하라, 즉 남에게 밥 반 그릇의 은혜를 입어도 반드시 갚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입은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잊지 않는 이 엄중한 보은의 정신이 바로 관우의 의리와 충절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관우의 의리론 저자이신 나채훈 교수님을 모시고 의로서 신의 반열에 오른 관원장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시간은 저희가 그 의와 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관제신앙을 보면 그 무신과 군신, 호국신으로 이렇게 그 숭앙되기도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이발사나 미용사, 그리고 두부장사, 그리고 또 뭐 경찰이나 심지어 조직폭력배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그들의 신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배경에서 관우가 이렇게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그분을 받들어 모시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모시고 싶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시고 싶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겠는데 그 계기가 된 거는 바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원결이 맺기 그 중간에 한 4년여 기간 동안에 온갖 직업을 다 경험해요. 여기서 이제 그 관우가 해봤던 직업의 대통을 이은 분들은 관우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제일 이제 그 바탕을 이뤘고 지금 이제 뭐 말레이시아 법정 또는 싱가포르 경찰, 마카오 조직폭력배들 경우에는 이분이 상징하는 이제 아까 신의 충 그러면 이제 이 조직폭력배들은 우리 배신하지 말자. 우리끼리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하는 거고 아마 말레이시아 법정에서는 좀 신충을 좀 양쪽 조금 갖다 합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국가를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해달라. 근데 그 홍콩 경찰은 용감성, 적토마 타고 막 그 달리는 용감성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범인 체포를 좀 잘하게 해달라, 용감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갖기는 어렵고 세상은 너무 지금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자본주의 문명의 큰 병폐는 파는 문화거든요. 사는 문화가 아니에요. 모든 걸 팔려고 그러잖아요. 이 파는 시대에 어떤 이 일반 서민들 생각에서는 꼭 파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관우를 다양한 신적 요소로 분화되고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자, 그럼 나채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제2강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의로서 신이 된 사나이인데 오늘의 우리가 그를 신으로 모신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관우에 한번 그 삶의 족적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그런 대로 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좀 뭐 수긍 내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이 관우가 태어난 고장이 지금 산서성 운성시라고 있어요. 옛날 저기 그 표현은 해현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거기가 관우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관우의 고향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죠. 그 해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소금 연못이에요. 현재도 중국의 소금의 대충 한 67%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소금 산지였어요. 여기 한무제, 그러니까 이 관우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정도 전에 황제였던 한무제 때 이미 중국은 그 소금을 한 나라가 국가 전매제로 해가지고서 관리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정부가 정하면은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관료가 그 생산업자한테 할당을 주고 그 할당된 걸 수매해서 전국에다 유통시켜 갖고 세금도 받고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생겨나게 돼요. 밀매업자. 돈이 생기면 항상 이 지하 경제가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다음에 이 돈이 되는 게 움직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약탈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멀리 수송할 땐 호송대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지켜줘야지, 보디가드처럼. 이래서 이제 그 관우가 태어난 곳에서 관우의 부친의 직업이 뭐였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밝혀진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간혹 출타했다가 돌아올 때는 관우한테 책을 쓰다 줘가지고 관우가 춘추 좌시전 같은 당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교양 서적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산업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운반업자 내지는 그 운반업자 옆에서 호송을 도와주는 이제 그 호송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쪽 직업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관우가 20대 때 이제 초반에 결혼을 하죠. 소설과 달리 그 나중에 양자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평이도 사실 이때 그 호씨 부인이 낳은 애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20대 26살 때인가요? 25살 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나죠. 그 동네에 여웅이라고 그러는, 제가 일강에서 조금 우리 관우가 사회에 등장하면서 의사로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의사는 그 여웅이라는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이게 그 동네 사람들 관하고 절탁해가지고 착취를 한다거나 심지어 여성 그 성폭행도 자주 해가지고 자살하는 여자도 막 속출하고 이래요. 이때 이 관우가 우리 고향에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놔둘 수가 있냐 해가지고 밤중에 들어가서 그 여웅이 일가족을 몽땅 죽이고 이제 도망치게 되지요. 근데 다 이제 그놈들 죽이고 돌아와서 부모한테 제가 그냥 저 나쁜 놈들 응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우 부모가 야, 이제 넌 도망치는 신세가 됐구나. 근데 이 늙은이들은 너한테 집만 될 테니까 우리는 넌 도망쳐라. 그러고서는 그 집 뒤에 있는 우물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우가 눈물을 흘리고 흙담을 허물어서 이제 그 무덤을 덮고 도주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관우가 여웅이를 죽이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가 같이 이제 그 황건의 난이 일어나요. 물론 중국 영토는 넓고 그 황건의 난이 일어난 현재의 산동성, 화북성 일대하고 관우가 여웅이를 죽인 산성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관우가 한 4년여 도피 생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4년 동안 도피하면서 뭐 목수일도 해보고 남의 집살이도 해보고 농사도 져보고 두부 장사도 하고 온갖 이제 그야말로 가진 고생을 다 해봅니다.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이제
도착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원결의를 맺게 된 탁현이란데. 그러니까 저기 화북성 탁현, 지금 이제 북경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돼요. 거기서 이제 관우가 장비와 유비를 만나서 세 사람이 이제 투합이 돼가지고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근데 도원결의 맺을 때도 이 관우의 또 인품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이 모여서 따져보니까 유비는 우린 나는 황족의 출신이라고 그러고 관우는 도망자 신세고 장비는 저기 푸주간 돼지고기 장사고 이래서 그냥 대충 서열이 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좀 장비가 과격하잖아요. 장비가 그러죠. 야, 앞으로 니들 둘 날 보고 형이라고 불러. 이제 그러죠. 야, 친구야, 생년회를 따져봐야지 무조건 형이라고 그러냐. 따져보자고. 그래서 성미급한 장비가 제일 처음에 나 1950년생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관우가 난 1949년생인데 그러니까 유비가 난 1948년생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러니까 장비가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늘 여기 증거가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저 옆에 보이는 저 나무에 누가 먼저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것부터 형제순을 정하자 그래갖고 장비가 후다다닥 제일 먼저 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놈들아 앞으로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그러죠. 근데 그때 관우가 슬그머니 보더니 중간쯤 올라가서 멈춥니다. 근데 유비가 머리를 쓰지요. 그래서 밑둥을 딱 끌어안더니 야 장비야 나무가 밑둥이 먼저냐 꼭대기가 먼저 생기냐. 제일 밑둥부터 뿌리도부터 밑둥이 생기고 뻗어나가서 너가 지금 올라가 있는 가지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맏형이고 그 다음에 관우고 네가 제일 동생이야 임마. 이렇게 돼가지고 장비가 할 수 없이 이제 세 번째가 되고 유비가 형했다.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더 전해오는 에피소드의 하나인데 분명히 당시 나이가 관우 29세, 유비 28세, 장비 24세였어요. 그건 중국의 유명한 그 관련 연구기관이나 이쪽에 전부 다 나오는 공식 발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특히 산서성 관우 연구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서 봐라. 바로 관우가 이렇게 과격한 성품 같지만 아니고 중용의 미덕을 잘 지킨 사람 아니냐. 중간을 택했다는 것은 이 중용지도 우리가 동양 사회 특히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중용이 있지요. 근데 중용이라는 건 단순히 양보가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세상을 볼 줄 아는 큰 눈입니다. 큰 헤아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성질 나는 대로 다 알 수 있으면 누구는 세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자제하고 뭔가 날 좀 때로는 겸손해지고 뭔가 남에게 조금 베풀고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면은 중용지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참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연령적인 문제만 아니라 이후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관우는 끊임없이 중간에 화합도 시키고 따뜻한 말도 하고 위로하고 해서 풀어갑니다. 이런 관우의 모습은 무수히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우가 도원결이 맺을 때까지 인생의 도리도 터득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과격한 것만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유비는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풍상을 겪어보지 못했죠. 집순장사였잖아요. 야심간적 요소가 많죠. 장비, 돈 제일 많이 번 친구가 장비예요. 원래 도원결이 장소도 소설은 각색을 했지 제대로 된 원래 중국 원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장비 내지 별장에서 하는 겁니다. 장비는 이미 식유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사실 만났을 때도 돈 없다고 타령하니까 돈은 내가 낼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장비. 이게 뭔가 저기 뜻은 있는데 몰락한 그 황족 출신의 도련님 같은 유비, 여기에 바로 어떤 풍상을 겪은 아주 씩씩하고 늠름하면서도 중용을 갖춘 이런 관우가 더해져서 참 도원결의가 빛이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원결의를 맺는 과정까지의 관우는 의로운 자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야겨했고 또 과감한 모습도 보였고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단 속에서 자기를 융화시켜서 그걸 화해하고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우는 도원결의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관우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지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은 아주 굳세고 악을 보면은 사갈처럼 싫어해서 그놈을 그냥 심지어 그놈만 죽인 게 아니라 일가족을 다 죽였다고 할 만큼 과감성을 보였던 관우가 도원결의 맺고 나서 굉장히 좀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관우 일생의 첫 번째로 항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항복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북경 가면 중국 경국의 관우 약삼사, 관우가 3가지를 약속하다 하는 이런 경국에서도 흔히 나오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겨우 이제 조조진영에 의탁했다가 도망쳐 나와서 서주를 살짝 이제 잠깐 다스려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 친구가 날 배신하고 도망쳐 해가지고 대군을 몰아서 오니까 유비하고 장비는 한번 붙어본다고 나갔다가 그냥 초전에 박살나서 다 도망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관우가 합의성에서 관우의 부인하고 가족들을 지키면서 합의성 지키고 있는데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죠. 지금 뭐 유비 장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병사는 숫자도 적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맹세를 할 때 그 장료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 장료도 원래 여포 밑에 있다가 조조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관우가 저 친구는 충의심이 참 많은 분이다, 살려달라고 관우가 무릎 꿇고 빌어서 조조가 그러면 살려준 사람이 이 장료예요. 장료가 이제 그때는 조조 밑에 있는데 대신 찾아와서 이제 형님 지금 이게 막 옥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할 때냐? 지금은 형님 지금 그 의형인 유비의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근데 형님이 싸우다 죽으면 형수들 다 죽는 거고, 그러면 우선 도원결의 맺은 의형제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지금 죽는다 그러면 형이 죽고 나면 무슨 세상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났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끝났지. 그리고 도원결의 할 때 이 중국의 그 결의 형제를 맺을 때 꼭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 않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를 원하노라. 요게 그 아주 재미난 걔들 그 의형제 맺을 때 선언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니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로 했는데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형님만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항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우가 조조한테 약삼사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조건 1이 내가 항복하는데 조조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허도에 있는 천자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분상 이제 1차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항복하고 나면 우리 유비 형님의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는 조조 당신이 책임지고 다 대줘야 된다. 당연히 대주지, 할게. 근데 3번째가 이제 문제가 돼요. 뭐냐면 항복을 하는데 유비 형님이 어디 살아 있었다는 것만 알면은 내가 당신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끔 오케이 하겠냐. 아니 항복받는 이유가 저 친구가 내 밑에 와가지고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나하고 적인 유비가 어디 있는 줄 알면 글로 가겠다. 그러니까 주저하죠. 이때 장녀가 꼬십니다. 장군님
사람이라는 게 잘해주면은 마음이 돌아가는 거고 천하의 관우라고 해도 그냥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 유비가 한 거보다 10배, 20배 잘하면은 다 또 마음이 돌아오는 거지 뭘 걱정하시냐. 이래서 맞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관우의 3번째 조건까지 받아들여서 이제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그냥 대궐 같은 집 져주고 온갖 그냥 일을 다 해요. 국빈 대접에다가 뭐 하여튼 천없는 걸 다 해줍니다. 이때 그 유명한 중국사 최대의 명마인 적토마도 이때 조조가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온갖 그 조조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유비가 저 원소 진영에 있다는 거 알고서 관우가 떠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 원소 진영에 있는 거 알고 떠나려고 할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냐면 그 유명한 관우가 나가서 원소군의 선봉대장 알량을 배구해가지고 원소군이 이미 지리멸렬했을 때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재벌, 지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한 계열사 사장 자리 확실하니까 나 옛날에 약속한 바가 의형제 맺은 분하고 죽기 살기로 약속해서 안 해. 그러고선 근데 그 의형제는 당시에 요만한 요즘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도 없는 신세예요. 여기 가서 식객 노릇 저기 가서 식객 노릇 하고 있던 처지라고. 요즘 따지자면 저기 구멍가게 주인한테 지금 가는 거나 똑같아요. 비유를 하면은 그 도원결이 하나로 거기다가 또 누구야 형수까지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또 이 전국 유명한 경극 같은 천리 독행, 이때 관우가 두 형수를 모시고 천리길 가는 그 외로운 길의 모습이 또 경극에서 또 경극 뭐 드라마 뭐 많이 있지요. 3가지의 항복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그 무릎 꿇고 항복을 하더라도 그 의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약속한 바를 잊지 않고 그 상대가 아무리 잘해줘도 끝내는 자기가 배반할 수 없다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그 충심 하나로 유비를 찾아가지요. 이제 관우의 또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적벽대전에서 관우의 모습이 등장하는 부분이 화용도 사건입니다. 이제 화용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제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주유의 화공 때문에 지리멸렬 이제 하고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칠 때지요. 도망치는데 그 이쪽에 유비 진영의 작전권은 제갈량이 갖고 있으니까 군사. 그러니까 이 우리 군대도 어떤 사람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전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군수 보급을 갖고 이거 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은 제갈량이가 갖고 있는데 장비도 어디 가라 그러고 조자룡이도 보내고 다 장수들을 요소요소에 보내는데 관우는 안 보내는 거예요. 저 관우가 좀 뿔을 내지요. 여보시오 군사,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형님 모시고 온갖 전투에서 용맹을 발휘해 왔는데 이 중요한 싸움에 왜 날 안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보낼 때가 있긴 한데 당신은 예전에 허도에서 그 조조의 은혜를 많이 입었을 거니까 조조를 살려줄 것 같아서 내가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관우가 그러죠. 아니 내가 이미 조조에 대한 은혜는 그 원소하고 싸울 때 원소군의 선봉대장 안량을 배가지고 이미 갚았고 내가 공과사도 구분을 못하냐. 반드시 화용도로 조조가 온다면 잡아오겠다. 목을 잘라오겠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러죠. 굴령장을 써라 그럼. 굴령장이라는 게 뭐냐면 조조가 화용도로 오고 조조 목을 베어오지 않으면 관우는 군법 회의로 처형시킬 수가 있다. 나 처형 당하는 걸 감수하겠다는 각서지요 일종의. 군령장을 쓰고 나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가 화용도로 와서 딱 있는데 아니나 달라 조금 있더니 패잔병을 수십 명 이끈 이제 조조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허도에서 관우가 경험한 우리가 이 부분은 소설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는 어떤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새로운 안목이 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날 학교를 갔거나 어느 날 좋은 은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하여튼 어떤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안목이 트여요. 왜냐하면 관우처럼 저 변두리 소금 장사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게 커가지고 그냥 풍상을 겪으면서 도원결의도 하고 뭐 황건적 싸우고 전쟁터에 오간 사람이 그래도 황제가 있는 허도에 와서 아무리 조조가 뭐 나쁜 놈이나 어떤 상관없이 거기에는 당대를 이끌어갈 만한 뛰어난 뭐 어떤 학자도 있을 테고 전략가도 있을 테고 뛰어난 다양한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게 항상 세계사의 어느 도읍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또 쉽게 말하면 실권자, 우리로 하면 군권을 쥔 조조가 각별히 대했을 때 또 많은 그쪽 사람들이 볼 때 장수이면서 상당한 학식도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대접, 거기다가 결국 또 이 관우처럼 뚝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죠. 저 사람은 좀 맹한 것 같아도 뚝심이 있고 소신이 있고 자기 지킬 바는 양보 안 해. 이건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목과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어떤 경지를 봤지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조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조 옆에 뭐 정욱이라든지 뭐 허도에서 많이 사귀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깨지지한 물글로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서 아휴 그냥 관우 형 좀 살려줘 이러는 거죠. 조조는 능글맞은 놈이 또 이거 허도에서 헤어진 이후에 잘 계셨냐고. 사실 허도에서도 조조가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혼자서 뭐 수십만 명 어떻게 당하나? 조조가 약속대로 지켜줘서 된 것이고. 근데 아무튼 관우가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관우의 성격 중에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상대가 좀 우쭐대면은 이 관우가 안 참아요. 댕강 가서 목을 자르는데 그냥 사정하면은 이 관우가 꼼짝 못하는 못 말리는 형이야.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비니까 야 이걸 죽여 살려 그냥 하다가 단안을 내려서 못 본 쪽 고개를 돌리죠. 빨리 그냥 사라져 버리라고.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허도에서 받았던 그 옛날 은혜를 갚았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보다 중요한 건 관우는 그 난세에 살면서 약자를 배려했다. 강자라는 건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쉬운 말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기 와이프한테 이기는 남자 시원찮은 남자예요. 맨 마누라한테 이겨서 뭐해. 밖에 나가서 사회라는 데서 전쟁하면서 이겨야지. 고작 집에서 와이프한테 폭력 행사하는 그거 뭐 쪼짱 뭐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쫄짱부예요. 저 큰 인물은 좀 항상 약자 편도 들어주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이 화용도에서의 관우는 자기 목숨을 걸고 물론 은혜를 갚는다는 부분도 한 30%는 있었겠지만 한 70%를 저는 약자에 대한 배려 그 이후에도 우리 관우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관우는 약간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한 건 뭐냐면 지위가 높거나 자기가 뭐 하여튼 우쭐대는 사람에겐 굉장히 관우가 거만하게 돼요. 근데 약자라든지 뭐 저기 좀 자기보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설득도 잘 당하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힘없는 사람들한테서는 관우야말로 참 우리의 뭐 어버이 같다 그럴까? 우리가 좀 더 받들어 모실 이럴 분으로 좀
인식이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그 배려가 또 요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요 적벽대전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화영도에서 조조를 살려주고 나서 유명한 황충이와의 장사성 전투가 벌어져요. 당시 이제 그 화영도에서 조조를 살려준 이후에 이 제갈량이가 여러 번 죽이려고 그러죠. 군법대로 해야 되지 않냐. 조조를 놔줬으니까. 그래갖고는 유비도 싹싹 빌고 좌우간 다시는 안 그래겠다. 또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겨우 이제 그 화영도에서 조조를 놔준 그 처벌을 면하고 첫 번째 출동한 전투가 이 장사성 전투예요. 그게 또 당시에 황충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장수예요. 나이는 들었어도 나중에 굉장히 활약하는데, 그래서 황충이 정도의 거물급 장수를 물리치려면은 우리 쪽에서 관우밖에 없다. 그래서 관우를 내보낸 겁니다. 둘이서 이제 한참 이제 첫날 싸워보니까 역시 뭐 황충이 잘 싸우고 관우가 하루 종일 싸우다가 이제 이튿날 싸우기로 이제 헤어졌어요. 야, 이 친구가 만만치 않아. 그래서 관우가 이제 그때는 그 조조가 준 적토마를 타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싸우다가 아주 힘이 딸리는 척하고 살짝 도망치면 저놈이 따라올 거다. 하지만 내가 탄 말이 더 빠르니까 몇 걸음 더 앞서가다가 빨리 몸을 틀려가지고 달려오는 황충이의 이제 목을 댕강 베겠다. 이제 관우가 이런 작전으로 이제 막 싸우다가 아주 딸리는 듯하게 보이면서 도망치죠. 황충이 열심히 따라와요. 그래서 몸을 확 돌려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황충이 말이 돌멩이에 걸려갖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말은 쓰러지고 황충은 바닥에 나동굴죠. 근데 그때 그 막강한 적수를 관우가 간단히 뵐 수 있는데 가서 새로운 말을 타고 나와서 다시 싸우자. 그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점, 상대의 실수 이런 걸 이용해서 이기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황충이가 유비 진영에 가담해가지고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관우가 이런 모습들 결국 그렇지만 관우도 이제 인간이니까 나이도 먹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과정을 거쳐야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장사성 싸움 이후에 이제 유비는 제갈량하고 저쪽 지금 쓰촨성 성도에 가서 촉한을 만들고 당시 이제 점령한 형주는 우리 관우가 다스리게끔 됐죠. 그래서 형주 총독으로서 이제 관우 시절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주라는 것이 관우 일생에서 이제 운명의 땅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용도도 형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조 살려줬지. 지금 장사성도 형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하고 했고. 그러니까 형주 일대 이제 관우가 서천으로 들어간 유비가 당신이 거기를 맡아서 다스려라 해서 관우가 이제 형주 총독이 되는데 그 형주 총독이 되고는 형주를 참 잘 다스렸다. 근데 당시 잘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지금 당시 매관매직이라는 제도는 벼슬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도예요. 착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골수까지 빼먹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런 풍토에서 관우라는 인물은 그따위 할 리가, 물론 시대도 조금 매관매직이 성행할 때보다 한 20, 30년 지났지만 관우라는 사람은 그런 거 자체를 염두에 둘 인물이 아니지요. 관우는 베푸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위 형주 군민들한테서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이 군인들은 우리 군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이 군대를 가보면 결국은
그 장군의 자세, 그러니까 사단장, 군단장 이런 분들의 그 자세가 사병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군인도 아무리 내가 2년 군대 생활 하러 왔지만 모범을 보여주는 자기 상관, 장군한테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고 그 승깔머리 나쁜 윗사람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괜히 원한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형주라는 곳은 잘 다스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에도 보면 관우가 형주를 맡은 이후에 형주의 인재들을 뽑아서 유비가 성도로 데리고 간 기록은 많이 있어도 관우를 돕기 위해서 성도에서 수도에서 내려온 사람 기록이 없습니다. 즉 그 뭐냐면 자기의 친형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의형제예요. 관우하고 유비 사이가. 근데 형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수도에 있으면서 그 아우한테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인재를 안 줬다는 건 여기가 잘 다스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 거기가 막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을 보내서 잘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아 그때 관우는 참 잘 다스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때 드디어 여태까지 이 송곤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재주꾼이에요. 무슨 재주가 많냐? 이 여기 붙고 저기 간에 붙고 쓸개 붙고 요런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제까지 유비하고 탁 붙었다가 요번엔 조조하고 딱 붙지요. 그래갖고 형주를 차지하자. 형주를 뺏자. 관으로부터.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또 제갈량 성도에 있는 유비의 참모 제갈량의 형 제갈근은 당시 송곤 밑에 있었어요. 자꾸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 형주를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형주를 반쪽 내놔가지고 반은 송곤에게 주고 반은 관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양쪽이 야심 갖고 먹으려고 할 때는 사실 반은 이미 양자강 남쪽에 있던 형주 땅은 송곤에게 줬고 양자강 북쪽에 있는 형주 땅 절반은 관우가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요때 쉽게 말하면 송곤 조조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관우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그 제갈량 형인 제갈근이 찾아와요. 당신에게 다 해주겠다. 항복만 하면 당신 우리 송곤이의 후계자인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도 시키고 당신을 그냥 형주 통독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벼슬도 더 높여주고. 근데 일가를 하죠, 관우가. 어떻게 호랑이 딸을 개자식한테 시집을 보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송곤이가 이제 펄펄 뛰게 만드는 일도 있고, 하도 예뻐서 그 제갈근이 추궁거리니까 아들 관평이가 뿔이 나가지고서 칼 뽑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우가 말립니다. 야, 저 사람 동생이 지금 성도에서 니네 큰아버지, 즉 유비를 얘기하면서 니네 큰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죽이면 그 양반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냐.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또 보내줘요. 이랬다가 그냥 조조 송곤 그 이제 음모에 걸려갖고 이제 마지막에 조그만 이제 성체로 피신해가지고 성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릴 때 또 찾아옵니다. 이 저쪽에서 송곤의 제갈근이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 또 다 이제 당신 해주겠다. 이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옥은 부서져도 흰색이 변할 수가 없고 대나무는 불태워도 그 마디는 훼손시킬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한 어떤 신인은 배반할 수가 없고 내 충절은 차라리 목을 베가면 베갔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버티다가 응원군이 안 와요. 이때 응원군 안 온 일은 역사에 무지무지한 캡션 마크로 되어 있고 나중에 유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제갈량이고 이런 사람들 얘기 안 듣고 손권 정벌전에 나서는 이제 배경도 되는데 그건 뭐 이제 우리 관우 사후의 일이고 아무튼 관우가 구원군이 안 오니까 그럼 내가 가서 구원군을 데리고 와서 형주를 수복하겠다 하는 의사로 이제 그 맥성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매복군에 걸려가지고 이제 송군 앞에 잡혀가죠. 그래서 마지막 송군이 또 회의를 시작할 때, 야 임마 싸우다가 잡혔으면 죽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항복할 것 같으냐? 날 모욕하지 말라 해가지고는 그래도 막 이제 붙잡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지요. 그때 옆에 있는 놈들이 저 양반이 옛날에 조조가 얼마나 공을 들여도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인데 저건 틀렸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목 베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을 베가지고 이제 죽고 목을 베서 그 목을 송곤이가 조조에게 싹 바치죠. 얼마 전에 이 관우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관우 영화를 딱 보면 첫 씬에 조조가 그 몸체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침향목으로. 그게 왜냐하면 송곤이가 관우를 죽이고 목갑에서 보내거든.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희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조가 목각으로 희신을 꾸면서 합쳐가지고 장례를 치러주지요. 자, 우리가 여기 삼국지 안 본 분들도 소설 안 본 분들도 다 알아요. 조조와 유비는 망고에 서로 원수지간이고 그야말로 이쪽에서부터는 저기가 역적이고 물론 관우도 분명히 유비의 의 동생이자 유비군의 뭐 총사령관에 해당하고 뭐 관우의 목이 잘려서 왔다. 뭐 여러 가지로 예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침향목을 탁 깎아서 붙이고 거기서 보면 조조가 직접 제주가 돼서 시신 앞에 절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우의 수총 머리를 장사 지내는 것이 현재 낙양에 가면 있어요. 관우 수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적장인 조조가 정말 자기 친형제 이상으로 존중해서 장례를 치러줘. 그래서 결국은 관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인간으로서는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이제 관우가 이렇게 이제 죽고 났는데 그 유명한 이제 옥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도 뭐 그곳에서 뭐 관우의 뭐 혼명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등등 있으면서 요만한 이제 사당들을 꾸며서 관우의 혼을 제사 지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그게 뭐냐면 관우의 영험한 신령이 나타나서 무슨 귀신을 쫓았다든지 뭐 어떤 사람이 싸움터에 갔는데 그 적군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됐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당대에는 그렇게 이제 뭐 모셔지기보다는 지방 곳곳에 이제 사당이 생기면서 관우에 대한 이제 제사, 그러니까 관제면 아니에요. 그 제자는 황제할 때 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당이 이제 이렇게 도처에 생겨나가지고 초기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국사를 이렇게 보시면 관우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관심을 갖는 게 당나라 때 들어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삼국시대가 대충 이제 그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256년인가요? 이제 그때 그 사마의 후손 사마염에게 물려주죠. 이 진나라가 몇 년 안 돼서 허물어지고 소위 중국의 5호 16국 시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이때가 이제 수나라가 그 5호 16국 시대를 종료시키고 수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2대 만에 망하잖아요.
그 유명한 폭군 수양제가 뭐 고구려 쳐들어오고 야단 법석을 치다가 죽고 그 이후에 관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가 혼란기였으니까 결국 당나라에 들었으면서 이런 관우의 모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초반에도 좀 고민스러웠지만 삼국지 그 뛰어난 인물들 조조, 송건, 유비는 황제가 됐고 일금 모사라고 쳐도 뭐 저기 이 송건 진영에는 노숙이가 있고 유비 진영에는 제갈량이가 있고 이 조조 진영에는 순우, 가후 다 있고 근데 어떻게 유독 관우만이 당나라 때가 되면선 야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이 어디 있겠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에서 모시는 공자는 문신, 문성. 이쪽 관우는 무신, 무성이에요. 그러면 관우가 이제 이런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당나라 때 들어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은 중국의 통일된 왕조라기보다는 혼란기였으니까 관우가 제대로 조망은 안 됐고 이제 중국이 어떤 통일기에 들어서면서 당나라 때 관우의 이런 많은 삼국지에 활약한 사람 말고 왜 관우가 유독 등장이 됐을까? 그러니까 중국은 역사적인 혼란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민중들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인물, 누구를 우리가 모시고 누구를 우리가 정신적인 지주 삼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우는 자꾸 많은 사람의 동조를 얻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고 역사의 무대에서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가 들어오니까 한급 놀려서 이제 관우 사당이 아니라 관왕묘라고 왕자를 붙여서 왕묘를 만들어주고 조금 지나 명나라 때니까 이제 황제 제자를 붙여서 관제묘를 만들어주고 막 청나라 들었으니까 야 물론 관제묘도 관제묘지만 한두 개 있으면 되지 않겠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겠다. 북경 시내만도 막 100개가 넘게 만들고 특히 아편전쟁에서 영국군한테 지고 나서 중국은 관제묘를 더 늘려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히 어떤 미신적인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역사가 흔들리고 그런 격동의 시대에는 많은 민중의 마음속에 누군가 꼭 붙잡고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의탁하고 싶은 이런 인물로서 개인으로부터 국가까지 이게 관우가 황제와 신으로 격상되고 현재 수많은 관제묘가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누가 만든 현상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역사의 역동성이 만들어낸 결과인데 그 바탕에는 의신충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거야말로 오늘의 자본주의 우리 속상한 거 많죠. 아까 우리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도한 경쟁 사회는 뭘 낳겠어요? 살벌해요. 이 경쟁이 초래한 잘못된 구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자꾸 상실돼 가고 있고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가 아주 소수의 이익, 양극화가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인간 상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가진 자의 오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필히 갖고 있는 모든 걸 팔기만 하는 이런 시스템에선 오히려 저는 더 관우를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바탕도 되고 동시에 왜 관우가 신적인 인물로까지 격상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추구하는 것은 사실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건강한 삶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하다고 그래서 무슨 팔뚝에 근육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육체적으로 좀 온전해서 서로
그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가 서로 만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나누면서 배려하면서 이게 사회지요. 이 사회가 무슨 아까 뭐 싸우고 팔아먹고 저놈은 내 밑에 와야 될 놈이고 이런 구조는 살다 보면 그런 게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관우가 제가 아까 중간에 그랬죠. 교만하다. 근데 그 교만이 관우의 교만은 절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잘난 척하는 인간, 뭔가 벼슬 없다고 의시되는 인간, 이들에게는 관우는 요만큼도 용서 없이 거의 오만방자리만큼 질타하고 화를 내지요. 불쌍해서 무릎 꿇으면 다 살려주고 용서한 것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우가 신은 결국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지요. 우리 모습 속에서 뭐 또 다른 관우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관우가 신이 된 까닭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의 응원가만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응원가 속에서 뭔가 합창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가 뭐 꼭 경기장에서 뛰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그 관우의 신적인 힘찬 응원가 속에서 사회락으로는 이런 경기장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좀 멋있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관훈장이 살았던 3세기의 후한 시대와 지금은 시대적으로는 멀리 동떨어져 있지만 가치관이 혼탁하고 의리를 쉽게 저버리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신과 술수가 난무한 시대에 진심과 의리를 지키며 싸워온 관훈장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영웅적인 면모를 함께 느끼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럼 이제 여기 강의에 참석하신 방청객분들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바랍니다. 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삼국지 연의가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삼국지 연의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국 연의라는 건 원래 꾸민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는 진수라는 분이 삼국시대가 끝나고 몇십 년 안 돼서 쓴 역사서고 요 나관중이가 쓴 삼국연의는 이게 나중에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 그러니까 거의 1000년 후에 소설로 쓴 거죠. 근데 소설로 쓰기 전에 그 중국엔 재미난 이야기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화관에 가듯이 이야기꾼이 떠드는 데 가면은 돈 내고 들어가서 얘기 듣는 거죠. 요런 시대가 그 원나라 때, 송나라 때, 원나라 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흥미를 좀 더 더하고 요래서 만든 게 삼국연의거든요. 삼국연의에는 역사하고 무관하게 어떤 인물의 그 의도된 캐릭터. 근데 몇 가지 의도는 있었죠. 뭐냐면 유비를 정통 왕조로 만들므로 인해서 원나라가 몽고족 나라 아니야. 한족의 정통성을 찾기 위한 의도도 약간은 있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 첫 번째 나관중이 삼국연의의 주인공은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맹해져라. 두 번째 각색할 때 주인공이 제갈량이에요. 이제 머리를 써라. 청나라 때 들어와서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삼국연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의도가 컸을 거예요. 한족이요 분발하고 용기를 내서 장비처럼 싸워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역사에 있는 진실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뼈대는 사실인데 그 속에 있는 얘기는 거의 이제 꾸민 얘기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업적 갖고 여기다 붙이고 야단법석을 쳐요. 그런 거짓말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조금 삼국지를 읽을 때는
뭐라 그러나 좀 너무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식들 웃겨 이렇게 보는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주의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의롭고 순정한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초지일간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길 가효국충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